안녕하셨습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신준선입니다. 기초이론 과정 공부하고 계시죠? 오늘 그 7번째 강좌는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기초서 29페이지 보실까요? 29페이지의 4장 부동산 중개 업무. 앞서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에 대해서 공부하셨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어도 이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하려면 등록을 하여야 했었죠. 그래서 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또 등록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이제 등록의 절차를 마쳤다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중개 업무와 관련된 사항들을 4장에서 공부를 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1절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이라고 하는 단원이죠. 오늘 7강은 이 고용인부터 공부를 하실 건데요. 우리가 이미 공인중개사법 2조를 통해서 총칙편에서 용어의 정의라고 하는 걸 공부했었고요. 공인중개사법 2조에는 총 6개의 용어가 정의가 되어 있었었죠. 근데 공인중개사법 2조가 정의한 용어 중에서 고용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었나요? 없었었나요? 없었거든요. 공인중개사법 2조에는 고용인에 대한 용어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단 공인중개사법 2조 5호가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용어의 정의를 했었었고요. 이어지는 공인중개사법 2조 6호는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정의를 하였었던 거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이 이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하나로 통칭하여서 표현할 적에 고용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용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이 정의한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용어의 정의 중에서 공통분모를 뽑아 말하면 그자가 고용인이 되겠죠. 자, 공인중개사법 2조 5호가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되었다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2조 6호가 중개보조원을 정의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먼저 출발부터가요.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되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어떤 업무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비교해 보면 차이점은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격증 소지 유무에서 양자가 차이가 있었었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본법이 이미 용어의 정의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였으나 중개보조원은 수행은커녕 보조도 어떤 보조?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죠. 그 점에서는 양자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소속 공인중개사든 중개보조원이든 둘 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라는 점,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라는 점은 같다는 거죠. 이 양자를 통칭하여 본법이 고용인이라고 부른다고 하니 결국 고용인이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되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고용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인 중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고용인도 있고 없는 고용인도 있어 자격증 있는 고용인을 일컬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고용인을 일컬어 중개보조원이라고 이 법이 칭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본 단원에서는 그자가 구체적으로 소속 공인중개사든 중개보조원이든 간에
고용인으로서 본법상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을 살펴보시게 되는 거고, 앞으로 이제 진도가 나가게 되면서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준수할 또 더 많은 의무와 책임이 있다. 중개보조원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의무와 책임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은 개별적인 단원 속에서 이제 펼쳐보시게 될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보조케 하기 위해서 고용인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고용인을 두어야 할 의무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을 고용한다면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할 것이냐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것이냐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선택적 판단에 따르는 문제이지 법이 강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심지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개업공인중개사 누구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죠.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고용인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소속공인중개사죠. 그러면 자격증 없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이 있는 고용인인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는 것도 가능하냐? 그마저도 가능하다는 거죠.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을 고용한다고 할 때 몇 명까지 고용할 수 있느냐? 그 원수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결국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고용에 관한 부분은 일반적인 민법상의 고용계약 법리에 따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고용인을 고용할 거냐 말 거냐 개업공인중개사 맘이고, 어떤 고용인을 고용할 것이냐 개업공인중개사 맘이고, 몇 명을 고용할 것인지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단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무소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야죠. 그러니까 행정기관은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업에서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의 통계가 있겠죠.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얼마나 고용인을 확보하고 있는지의 현황은 파악해야 관리감독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을 고용했다면 고용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또 현황을 파악해야 되니까 고용신고만 파악을 하면 계속해서 허위로 숫자가 늘어날 수가 있겠죠. 빠지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용신고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그 고용관계가 종료된 사실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을 고용했을 때 고용신고는요, 고용된 고용인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답니다. 그리고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었다면, 즉 해고를 하였거나 아니면 사직서를 쓰고 나갔거나 어쨌든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10일 이내에는 고용관계 종료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이런 고용인이 소속공인중개사냐 중개보조원이냐에 따라서 같은 고용인이라 하더라도 본법상의 의무와 책임은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그랬죠. 뒤에서 이제 차차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건데,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지만 중개보조원과 함께 고용인에 불과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 업무를 수행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처럼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된답니다. 뒤에서 배우실 거예요. 또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와 마찬가지로 본법 29조 1항이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답니다. 또 소속공인중개사가 당해 중개 행위를 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거래 계약서에도 확인설명서에도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답니다. 그러나 단순 업무 보조만 가능한 중개보조원은 일체 그런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하거나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거나
고용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 또는 수행함과 관련해서는 고용주인, 민법상 사용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일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0페이지에 보시면 30페이지 맨 위에 괄호 2번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따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이라고 되어 있죠. 본문을 보시면 본문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죠? 고용인이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죠. 지금 읽어보신 이 문장이 공인중개사법 15조 2항 조문 그대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15조 2항이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즉 고용인입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요.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용인이 한 직무 관련성 있는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일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겠죠. 그 구체적인 법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이것 때문에 지금 그 밑에 구체적인 민사책임, 형사책임 등이 나와 있는 건데,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을 지금 우리 기초서에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으로 구분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민사책임에 관한 문제인데요. 민사책임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관계를 지게 됩니다. 연대 책임의 관계에 있다. 이 말은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있다면 당연히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행위자인 고용인에게 직접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할 수 있죠. 그건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고용인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당사자라 하더라도 고용인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직접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 책임의 관계에 놓인다는 거죠. 근데 고용인이 한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은 민사에 있어서는 단순히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무과실로까지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과실 책임을 지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는가? 이 두 글자입니다. 본다라고 하는 이 두 글자입니다. 지금 이 문장은 공인중개사법 15조 2항에 규정된 조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법 조문 속에서요, 본다라고 하는 말은 민법상 간주의 의미를 갖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바꾸자면 의제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간주와 추정이라고 하는 용어는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이 있죠. 간주와 추정은 어떤 불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인 것은 같습니다만,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불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그러한 것으로 판단하여 일정한 효과를 발생시키되 언제든 반증이 있으면, 반대 증거 제시가 있으면 그 효과를 전복할 수 있는 겁니다.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간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확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반대 증거의 제시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전복할 수가 없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가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간주가 된다. 결국 이 말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고용인이 아닌 고용인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연대하여 그 배상 책임을 물었을 적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나는 이 고용인을 고용하고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상의 규정과 비교하여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자, 여러분, 개업공인중개사와 고용인은 민법의 관점에서 조명하면 상호 무슨 계약 관계로 맺어진 것이죠? 개업공인중개사와 고용인은요, 민법상 무슨 계약 관계에 있겠어요? 고용계약 관계에 있을 거잖아요. 고용계약 관계. 민법상 고용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은요, 당사자 일방이 일정한 노무를 제공을 하면 그 대가로서 상대방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를 고용계약이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일해주고 월급 받는 거 고용계약인 거잖아요. 근데 민법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자 있죠? 그 자를 일컬어서 사용자라고 합니다. 사용자. 그리고 민법은 일정한 노무를 보수 지급받기로 하고 제공하는 자 있죠? 이 자를 피용자라고 부른답니다. 피용자. 결국 민법상 고용계약 관계에 대입해 보면 공인중개사법상의 고용인과 개업공인중개사는 민법상 피용자와 사용자 관계에 있죠. 근데 민법은 이미 고용계약과 관련해서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민법 756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뭐라고 규정했냐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이 자가 누구죠? 사용자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규정입니다. 근데 사실 그 말이나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 말이나 큰 틀에서는 같은 말 하는 거죠. 그런데 민법 756조는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있다. 그러면서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단순한 민법상의 고용계약 관계 속에였었다면 사용자는 과실 책임만 지게 될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라고 규정했다는 거죠. 간주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민법상의 고용계약 관계와 공인중개사법상의 고용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대한 법적 책임은 민법상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책임보다 더 무겁고 강화된 책임을 묻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요거 그대로 시험 문제 지문으로 또 출제가 된 적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민사 책임은 연대하여 무과실로까지 책임을 진답니다. 그럼 이번에는 형사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형사 책임과 관련해서는요. 형사 책임과 관련해서는 고용인이 즉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일정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행정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공인중개사법 50조가 양벌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양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양벌 규정의 내용은 동조에 규정이 된 같은 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자, 예를 들어서 고용인이 그게 소속 공인중개사든 중개보조원이든 간에 말이에요. 고용인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서 거짓된 언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제 저 뒤에 금지행위에서 공부하실 건데 이런 위반 행위는 본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는 위반 행위입니다. 그럼 이런 위반 행위를 한 고용인은요, 1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양벌 규정이 적용이 된다면 그때는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즉 그때는 그 고용인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렇게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할 수가 있는데 단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러한 고용인의 위반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상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때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양벌 규정 적용하지 않겠다. 즉 벌금형조차도 그때는 선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과실 책임. 다시 말해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그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로서의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다한 것이 입증된다면 고용인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는 없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사용자로서의 관리감독상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양벌 규정이 작동할 것이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고용인이 한 행위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벌금형 선고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초과정입니다만 살짝 건드리고 넘어가 보면 이제 기본과정에서는 조금 자세하게 펼쳐볼 건데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상의 고용인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법 50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결격사유를 공부했는데요.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이 각호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중에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에 속한다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금형 선고는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했고 가액이 300만 원 이상이었을 때 비로소 벌금형이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었었잖아요. 만일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 규정을 적용받아 고용인 때문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요, 이 법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긴 했지만 지금 이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그 가액이 300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 법에 의하여 받은 것이긴 하나 직접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것은 아니니 결격에 해당하는 사유는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다 하는 점까지도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인에 대해서 보셨고요. 이제 그 밑에 2절을 보십니다. 30페이지 2절에 보시면 업무의 범위입니다. 업무의 범위인데 공인중개사법에서 다루어지는 업무의 범위는 크게 세 가닥입니다. 첫 번째는 업무 지역의 범위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겸업 업무의 범위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중에 먼저 첫 번째 업무 지역의 범위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업무 지역의 범위를 제한을 받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오직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뿐입니다.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만 업무지역의 범위를 제한을 받습니다. 그 말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지역 범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중개사무소가 어디에 있든 어디에 위치한 중개대상물이냐를 불문하고 다 중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만은
업무지역 범위의 제한을 받아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요, 자기가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내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시도라고 표현하면 구체적으로 펼쳐 말하면 어디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말하는 거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만큼은 업무지역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중개사무소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내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로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수원시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면 경기도 내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춘천시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면 강원도 내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단 원칙이다라고 제가 말한 이유가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회원 가입하고, 이제 정보망이 무엇인지는 뒤에서 배우실 거예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회원 가입하고 정보망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물건이었었다면 그 물건이 사무소 소재지 시도 외에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중개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방금 전 사례에서 제가 종로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서울특별시가 업무지역이 된다고 했죠.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는 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했고요, 정보망을 통해서 검색해 보니 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파트가 이 정보망에 매물로 떠 있더라. 그러면 그 물건 이 종로구에 사무소에 있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만 하면 업무지역은 전국이 된다, 그 말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정보망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건건의 물건이 그렇다는 거지, 정보망에 가입한 사실만으로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유의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어쨌거나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지역의 범위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만 받는 제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지역 범위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더라,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는 거 있죠. 그 행정처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이 드러난 겁니다. 누굽니까?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죠. 그자만 업무지역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업무 범위에 관한 문제는요, 31페이지 맨 위에 중개 대상물의 범위입니다. 이 말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중개할 수 있는 대상물의 범위가 달리 적용되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한 제한은 공인중개사법에 현재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이든 간에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있었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그것인데 관계없이 다 중개할 수 있다. 즉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중개할 수 있는 대상물의 범위가 달리 정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업무 지역의 범위나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요, 혹 문제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각각 독립한 한 문제거리가 되질 않습니다.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본 시험의 특성상 시험 문제 지문거리 하나 정도가 될까 말까 한 부분이죠. 이 업무의 범위에서 거의 매년 독립된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것은 이제 세 번째 겸업 업무의 범위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관한 문제가 거의 매년 독립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인인 개혁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관해서는 거의 매년 그것만 가지고 독립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초과정부터 유의해서 짚어보셔야 됩니다.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